풍암마을 오늘 제가 길잡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종평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주민센터에서 한 3시간가량 저희 풍암 에너지 전환마을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디자인 워크숍을 했어요. 장시간 하고 또 급히 또 준비해서 지금 여기에 왔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십사. 예. 네, 어쨌든 저희 마을 역사잖아요. 예. 역사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교수님은 또 다른 또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여기저기 또 막 알리고 계시는데 역사를 왜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도 어쨌든 내 뿌리를 아는 것, 내 뒷자리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을을,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 예. 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의외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저희 풍암동에는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된 지 한 20여 년 지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산골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이야기를 돌면서 예. 좀 해보려고, 또 우리 전설 설화를 좀 곁들여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예, 올해 안녕하세요. 풍암동에서 에너지 전환 마을을 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에너지 전환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이 체험학습장에 와가지고 학습하면서 또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풍암마을부터 탄소중립을 한번 만들어보자, 탄소중립 마을로 해가지고 체험학습장을 만들었고, 현재 마을에는 3군데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거점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체험학습장, 에너지 전환 센터, 그 다음에 저기 광주 다일교회라는 곳에 자원순환 체험학습장, 거기는 이제 그 제로웨이스트 샵이랑 또 리필 스테이션, 왜 이렇게 기후와 관련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가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을 물건들을 가급적이면 오래 써보자,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고민하고 동아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에너지 전환 체험학습장만 오늘은 아쉽지만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당산나무까지 이동하면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예. 다 오셨나요? 예. 일로 가면 안 될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갑니다. 보시면 저희들의 흔적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활동했던 풍물에 정토랑 또 어디 보면 저희들 했던 축제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쪽에 우리 꽃문화재는.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년 전 겨울에 12월 달인가 흑백 텔레비전으로 연출하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광주 이용섭 시장이 광주는 2045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050이었던 이유가 어쨌든 50년도까지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탄소 중립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3년 전 그 유엔사나 기후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IPCC라고. 거기에서 6차 보고서에서 올해 8월 달에 또 새로운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50년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가 상승할 거라고 그랬고, 이미 1도가 상승했고 남아있는 온도가 0.5도라고 그랬는데, 올해 8월달 보고서에서는 그게 10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1.5도 상승이 2050년까지라고 그동안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8월달에 10년이 당겨져가지고 2040년이 되면 1.5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혹독한
정확하게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크게 그 요인이 되는 게 지금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나 쓰레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미미하고 실제적으로 건축이나 교통, 건설이나 교통 이런 데서 소모되는 이 에너지, 화석연료로 쓰는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되게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자원순환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작년부터 지금 광주시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올해 각 5개구에서 얘가 자꾸 내려가요. 이건 내려버려도 되겠죠. 2차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올해부터 5개구에 한 개마을 선정을 했는데 서구의 18개 동 중에 저희 풍암마을이 에너지 전환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 전환센터도 조성하고 감사하게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 공간에 저희들이 체험 학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쪽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보자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또 가족 단위로 주민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왔을 때 학습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향에 설치하는 거 그래도 좀 도움되게끔 해보자. 지금 저쪽에 패널 두 개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전력으로 5kW를 생산을 한대요. 5kW 용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350W예요. 이건 그야말로 학습용. 그리고 저기 5kW는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주민센터 4층 전력에 지금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주민센터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거의 한 30%, 20% 정도를 저것이 그래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 이 체험학습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의미 있게 써보자, 사용해보자 해서 어쨌든 주민센터 4층 전기를 저걸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하면 상당 부분 전력, 개인 가정집의 전력은 저걸로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직접 생산해 보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학습용으로 설치된 이 모듈, 이것이 지금 350W고, 이제 평소에 여름에 보면 그늘이 지지 않았을 때 저게 지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계란기에서 막 돌고 있거든요. 저기 두 개도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돌죠? 저건 요거 아니에요. 요것은 여기. 네네. 얘는 요거고. 네네네. 저것은 바로 지금 4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가 지금 풍력. 저것도 뭐 전력을 많이 생산해보자 의미가 아니고 학습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또 신재생에너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뭐 지열이나 이런 거 있는데 도심권에서는 지열은 어렵죠. 그래서 저것은 300W짜리입니다. 그래서 학습용으로 지금 2개를 설치해놨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과 주민들이 여기 학습을 왔을 때 주요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암동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대안 마련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하자, 이런 거죠. 학습의 목표는 지금 절박하니까 2040년이면 19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반대급부로 쓰레기량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이 2.1단계가 2026년 6월까지 2.1단계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근데 2022년 6월, 내년이면 4년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쓰레기 양이 그만큼 폭증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큰 이유인데,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쓰레기가 많고, 또 하나는 광주 쓰레기를 전라남도로 이렇게 보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단계가 4년이 당겨졌고, 그럼 2.2단계, 3단계까지인데 3단계까지 거기 쓰레기가 이제 차게 되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주에 집도 크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주에서 지금 계속 싫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전라남도에 너희들이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전라남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광주의 쓰레기는 광주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밖에,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마을은 에너지에 특화되어서 고민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1차적으로는 아파트 가정에서 새고 있는 전력을 잡는 거죠. 대기 전력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그 부엌에 싱크대에 보면 라디오들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사 와가지고 라디오가 있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켜본 적은 없거든요. 킬 일이 없어요. 라디오를 킬 일이. 근데 그 안에 그 코드가 꽂아져 있었던 거예요. 수십, 10년을 넘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서 교육 듣고 집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그것부터 찾아가지고 뺐어요. 그거 시계로 쓰는데. 근데 이제 그 시계가 없어도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굳이 시계 그거 잠깐 보려고 그 전 코드를 계속 꼽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가 꽂아져 있으면 아주 소량이라도 전력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콘센트에 그 코드부터 뽑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에너지 대안은. 그러니까 대기 전력을 잡는 것. 그리고 대기 전력 중에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뭘까요, 사모님? 전력 중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가전제품들 중에 에어컨, 안 쓰더라도 대기 전력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냉장고? TV, 냉장고는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에어컨. TV도 많이 소모되고 에어컨도 소모되는데 가장 많이 근데 소모되는 안 게. 쓰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안 쓰고 코드를 꽂아 놓으면 계속 흘러요, 전력이. 그냥 코드? 네. 보일러, 코드를 꼽아 놓고 안 틀어도 전력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코드. 그걸 보고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코드가 제일 많이 쓴다 소리예요? 코드가 아니고 가전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틀 때도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되지만 텔레비전을 끄더라도 코드를 꽂아 놓으면 전력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꽂아 있어야지 시간이 나중에 켰을 적에 딱 나오고 다시 뭐 채널 같은 걸 다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아도 틀면 그 채널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안 뽑는 건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빼는 수고, 다시 꼽는 수고, 이걸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되게 에어컨이나 뭐 안 쓰는 것들은 코드를 숨겨놓잖아요. 그럼 그걸 빼려면 막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되니까 불편해하니까 안 뽑거든요. 근데 그걸 빼야 된다는 거죠.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전력이. 와메.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는 그것부터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대기 전력이 가장 큰 건 장판이라고 해요. 전기 장판. 아. 그러니까 보통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끼겠다고 장판을 쓰시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 온풍기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도 클 뿐더러 안 쓰고 꼽아놔도 전력이 엄청 많이 소모되는 거. 뭐 한다고 쓰죠? 겨울에 방바닥 그러니까 보일러를 다 틀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아니, 앉아있는 여기라도. 그걸 꺼놨는데 왜 전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코드를 꽂아놓는 순간은 전력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전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왜 안 쓰는데 그것이 계속 흐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모든 가전제품은 안 써도 전류는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긴 거 그 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멀티탭. 네. 그거가 끝에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키고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콘센트 있죠, 그 코드 멀티선, 그것부터 일단 다 절전용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아 그것만 꺼놔도 이거 꼽은 건 상관없어요? 네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도 대기하고 그걸 있을 보고 것 같은데? 절전 이제 멀티탭이라고 절전용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를 그 중단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니까 집에 있는 이게 스위치로 끄고 켜는 네. 절전용 멀티탭으로 다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계속 가전제품 꼽아놓으면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아 이해가 안 돼. 안 쓰고 그래서- 있는 거나 그거 끈 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강의 듣고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다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코드는 우리가 TV를 안 켜고 냉장고를 뭐 꺼놨다고 해서 전기가 소모가 안 되는 게 아니다. 흐르고 있다. 그걸 보고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대기전력 중에 가장 큰 게 전기 장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주대한 공부는 여기 에너지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여기에서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텃밭도 실은 여기에 키울 가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답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일단 저기 작은 텃밭을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풍암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몇 개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층 아동지킴이 자원봉사 캠프 이분들이 지금 저기 채소 키워가지고 직접 드십니다. 이렇게 우리 풍암동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을 알기.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구의 18개 동 중에 최초입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 풍암동.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년 전 겨울에 12월 달인가 흑백 텔레비전으로 연출하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광주 이용석 시장이 광주는 2045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050이었던 이유가 어쨌든 50년도까지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탄소 중립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3년 전 그 유엔사나 기후 뭐 그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IPCC라고 거기에서 6차 보고서에서 올해 8월 달에 또 새로운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50년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가 상승할 거라고 그랬고 이미 1도가 상승했고 남아있는 온도가 0.5도라고 그랬는데 올해 8월달 보고서에서는 그게 10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1.5도 상승이 2050년까지라고 그동안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8월달에 10년이 당겨져가지고 2040년이 되면 1.5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혹독하게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크게 그 요인이 되는 게 지금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나 쓰레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미미하고 실제적으로 건축이나 교통, 건설이나 교통 이런 데서 소모되는 이 에너지, 화석연료로 쓰는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되게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자원순환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작년부터 지금 광주시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올해 각 5개구에서 얘가 자꾸 내려가요. 그냥 내려버려도 되겠죠. 1차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올해부터 5개구에 한 개 마을 선정을 했는데 서구의 18개 동 중에 저희 풍암마을이 에너지 전환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 전환센터도 조성하고 감사하게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 공간에 저희들이 체험 학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쪽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보자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또 가족 단위로 주민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왔을 때 학습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향에 설치하는 거 그래도 좀 도움되게끔 해보자. 지금 저쪽에 패널 두 개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전력을 5kW를 생산을 한대요. 5kW 용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350W예요. 이건 그야말로 학습용. 그리고 저기 5kW는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주민센터 4층 전력에 지금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인륜으로 보면 주민센터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거의 한 30%, 20% 정도를 저것이 그래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주민센터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 이 체험학습장을 설치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의미 있게 써보자, 사용해보자 해서 어쨌든 주민센터 4층 전기를 저걸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저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하면 상당 부분 전력, 개인 가정집의 전력은 저걸로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직접 생산해 보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학습용으로 설치된 이 모듈, 이 두 개, 이것이 지금 350W고, 이제 평소에 여름에 보면 그늘이 지지 않았을 때 저게 지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저 계량기에서 막 돌고 있거든요. 아, 저기 두 개도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돌죠? 아, 저건 요거 아니에요. 요것은 여기. 아, 네네. 얘는 요거고. 네네네. 저것은 바로 얘는 지금 바로 4층으로 쓰고. 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가 지금 풍력. 저것도 뭐 전력을 많이 생산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학습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또 신재생에너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뭐 지열이나 이런 거 있는데 도심권에서는 지열은 어렵죠. 그래서 저것은 300W짜리입니다. 그래서 학습용으로 지금 두 개를 설치해놨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제 여기 학습을 왔을 때 주요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암동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대안 마련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하자, 이런 거죠. 학습의 목표는 지금 절박하니까 2040년이면 19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반대급부로 쓰레기량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원래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이 2.1단계가 2026년 6월까지 2.1단계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근데 2022년 6월, 내년이면 4년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쓰레기 양이 그만큼 폭증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큰 이유인데,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쓰레기가 많고, 또 하나는 광주 쓰레기를 전라남도로 이렇게 보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단계가 4년이 당겨졌고, 그럼 2.2단계, 3단계까지인데 3단계까지 거기 쓰레기가 이제 차게 되면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나주에 집도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풍각장. 근데 나주에서 지금 계속 싫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전라남도에 너희들이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전라남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광주의 쓰레기는 광주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밖에,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마을은 에너지에 특화되어서 고민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1차적으로는 아파트 가정에서 새고 있는 전력을 잡는 거죠. 대기 전력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그 부엌에 싱크대에 보면 라디오들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사 와가지고 라디오가 있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켜본 적은 없거든요. 킬 일이 없어요. 라디오를 킬 일이. 근데 그 안에 그 코드가 꽂아져 있었던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서 교육 듣고 집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그것부터 찾아가지고 뺐어요. 그거 시계로 쓰는데. 근데 이제 그 시계가 없어도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굳이 시계 그거 잠깐 보려고 그 전 코드를 계속 꼽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가 꽂아져 있으면 아주 소량이라도 전력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콘센트에 그 코드부터 뽑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에너지 대안은. 그러니까 대기 전력을 잡는 것. 그 대기 전력 중에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뭘까요, 사모님? 전력 중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가전제품들 중에 에어컨, 안 쓰더라도 대기 전력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냉장고? TV, 냉장고는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에어컨. TV도 많이 소모되고 에어컨도 소모되는데 가장 많이 근데 소모되는 안 게, 쓰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안 쓰고 코드를 꽂아 놓으면 계속 흘러요, 전력이. 그냥 코드? 네. 보일러, 코드를 꼽아 놓고 안 틀어도 전력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코드. 그걸 보고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코드가 제일 많이 쓴다 소리예요? 코드가 아니고 가전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틀 때도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되지만, 텔레비전을 끄더라도 코드를 꽂아 놓으면 전력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꽂아 있어야지 시간이 나중에 켰을 적에 딱 나오고 다시 뭐 채널 같은 걸 다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아도 틀면 그 채널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안 뽑는 건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빼는 수고, 다시 꼽는 수고, 이걸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되게 에어컨이나 뭐 안 쓰는 것들은 코드를 숨겨놓잖아요. 그럼 그걸 빼려면 막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안 뽑거든요. 근데 그걸 빼야 된다는 거죠.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전력이. 와메.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는 그것부터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대기 전력이 가장 큰 건 장판이라고 해요. 전기 장판. 아, 그러니까 보통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끼겠다고 장판을 쓰시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 온풍기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도 클 뿐더러 안 쓰고 꼽아놔도 전력이 엄청 많이 소모되는 거. 뭐 한다고 쓰죠? 겨울에 방바닥 그러니까 보일러를 다 틀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아니, 앉아 있는 여기라도 그걸 꺼놨는데 왜 전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코드를 꽂아놓는 순간은 전력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전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왜 안 쓰는데 그것이 계속 흐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모든 가전 제품은 안 써도 전류는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긴 거 그 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멀티탭. 네, 그거가 끝에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키고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콘센트 있죠, 그 코드 멀티선 그것부터 일단 다 절전용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아 그것만 꺼놔도 이거 꼽은 건 상관없어요? 네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도 대기하고 그걸 있을 보고 것 같은데? 절전 이제 멀티탭이라고 절전용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를 그 중단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니까 집에 있는 이게 스위치로 끄고 켜는 네. 절전용 멀티탭으로 다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계속 가전제품 꼽아놓으면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아 이해가 안 돼. 안 쓰고 그래서- 있는 거나 그거 끈 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강의 듣고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다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코드는 우리가 TV를 안 켜고 냉장고를 뭐 꺼놨다고 해서 전기가 소모가 안 되는 게 아니다. 흐르고 있다. 그걸 보고 대기 전력이라고 한다. 대기 전력 중에 가장 큰 게 전기 장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주대한 공부는 여기 에너지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여기에서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텃밭도 실은 여기에 키울 가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답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일단 저기 작은 텃밭을 저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풍암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몇 개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층 아동지킴이 자원봉사 캠프 이분들이 지금 저기 채소 키워가지고 직접 드십니다. 이렇게 우리 풍암동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마을 알기.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구의 18개 동 중에 최초입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 풍암동.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까요? 예. 저쪽 여기 나중에 버리면 되겠네. 여기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내려간다. 내려가요? 한 시간 꺼야겠다. 있으니까 일단 내려. 보시면 저희들이 흔적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활동했던 풍두레 장터랑 어디 저희들 했던 축제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쪽에 우리 보문화재.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어디인가요? 여기 바로 건너서 당산나무 공원입니다. 아, 당산나무 공원. 예. 여기 공원이 그 구유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구 땅이라고. 예. 네, 풍암동이 다 좋은데 하나 부족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청소년들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전무합니다.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 문화회집도 없고 저희 동네예요. 아니요, 이게 청소년 문화회집은 국가 그 문화재 무슨 진흥법인가 11조에 보면 어떤 동이든 연동에서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설치해야 된다. 근데 왜 서구에서 안 해주는 네, 거예요? 설치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게 결정이 되고 땅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면 국비로 세워집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나서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위탁 운영하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광주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집 지금 10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위탁 운영을 합니다. YMCA나 또 홍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축제 때나 이럴 때 계속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저희 충암동은 안타깝게도 동사무소를 제외하면은 주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는 거. 제일 큰 동이라면서 부끄럽네요. 그렇죠. 그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해보라고. 저희가 요거 청소년 문화회집 관련해가지고 저희 축제할 때 작년에 그 서명을 2,000몇 명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이제 구청 면담 요청해가지고 제가 1대1로 만났었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일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걸 운영하고 이러기에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 입장에서 쓸 때는 예산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쓸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홍암동의 청소년 문화회집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아니, 풍암동에 인구가 많은데 내년 선거에서 우리는 안 찍겠다 해버려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예. 모 구의원 후보가 이 청소년 문화회집 건립을 제1호 공약으로 넣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좀 작은 정당이어서 탈락을 했고요. 그러면- 의미 있는 표는 얻었었습니다. 어. 선거 비용 다 보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일단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뭐냐면 부지예요, 부지. 예. 그걸 세우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소원도. 근데 유일하게 가장 좋은 게 그 옆에 아까 공원에 테니스장 있죠. 예. 그 테니스장 아까 제가 구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테니스장 지금 테니스 동호회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테니스 동호회원들한테 그 땅, 제 테니스장을 지금 사용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테니스 동호회원들은 그 화장실 공원 관리, 공원 화장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테니스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 땅이에요. 테니스장. 그러니까 테니스 동호회원 수하고 서구의 풍암동의 청소년 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선순위 아까 우선순위를 따졌는데 저희들이 CEO한테도 이야기하고 네. 구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그게 쉽게 안 변하는 게 줬다 뺏기 어렵겠지. 이렇게 줬다 뺏기 어렵겠죠. 거기를 그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무리 요구하는 게 많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안 들려오고 테니스 동호회원들은 그 계획을 좀 하면 닭달같이 달려가서 책상 막 뒤집어엎고 해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모 의원이 지방 의원이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했더니 그럼 주민들의 뭐 좀 공론을 만들어서 그걸 받아오든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는 이제 좌절을 했죠. 그 지역 의원이 지가 하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좀 받아오고 그 의원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가 그건 녹음해볼게. 저희까지는 요 동네 지역 의원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지금 수공 과제입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 더하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만나서 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 글쎄, 아까 구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우선이지, 동호회 몇 명이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놀고 있을 때는 그랬다 그때 치고. 당시에 그 우선순위는 재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닌 상태에서 풍암동해 보다 다른 동해가 더 시급한 게 있다. 뭐 이런 그 이유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선순위는 항상 따지면 그렇게 간다, 그 그래서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년 문화진흥법에 보면 어쨌든 각 그 읍면동에서 이걸 만들겠다 하고 하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예요. 만들어야 한다. 근데 안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치인을 만나보려고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볼까 이제 이런 시도들을 그동안에 계속 했었고 네, 어쨌거나 이제 내년 선거판에서 저희들도 또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합시다. 네, 그러니까요. 시급합니다. 그래야지 안 떠납니다. 오면서 봤는데 테니스 코트장은 최고의 자리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기 청소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버스킹 광장 하나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를 한 2, 3층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럼 옥상에다가 뭐 버스킹 뭐 장을 만든 거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하면 돼요. 공원을 왔으면 예. 네네네. 버스킹 광장 근데 하면 이제 여기 명소. 워낙에 그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반대가 심해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몇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 다른데 테니스 코트는 꼭 그거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거기도 이미 풀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저희들이 그 만들 수 이게 생활체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무조건 그 쫓아내는 필요 없다는 게 것도 아니고 네.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밀린다 그렇죠.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테니스 동호회원들을 3년 전 그 지방선거 때 그분들도 만났어요. 회장도 만나고 노인분 어르신들도 만나고. 근데 젊은 회장님이나 운영진들은 대안만 마련해 준다면 우리는 여기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은 항상 그렇게 하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어. 보통 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요거 이렇게 하면 낙선 운동 할 거다 뭐 아, 이런. 하라고 그래 그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쪽에 가서 좀 설명 어르신들이랑 같이 들을게요. 저분들은 여기 원주민 테니스 안 치니까 상관없고. 그 서구 테니스 협회 몇 명이나 돼 회원이? 서류상으로는 1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한 2,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2, 30명이 그냥 수만 명을 네, 밀어내고 있는 거 거기는 이제 아니야? 부정기적이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테니스장 회원들이 다 풍암동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남동. 풍암동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근에 아는 사람들끼리 막 화정동, 금호동 이런 데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포함동에서 목을 걸고 해야겠구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제도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예. 그래서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구청장이 네, 그 그리고 내년에 나올 사람들 구청장 그거 할래 안 할래 갖고 홍암동 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럴 수 이야기를 있습니다. 흥정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면 국비 관련해서는 또 지역 국회의원의 또 의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우리 구청장만 좀 의지를 가지면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구유지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구유지인데 네, 돈 네.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도장만 바꿔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지원해 주세요. 어르신들 그 마을 역사 작사를 하고 있어요. 예, 괜찮으시면 같이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이야기 나와서 저도 이제 갑자기 목에 힘들어가면서 실은 저희 풍두레에서 제가 수년 동안 이것까지 고민하고 또 서명 받고 청소년들도 의견 받고 캠프하고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정적인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부지의 문제 요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자초되고 그랬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떤 사람이 그 책상에 가서
시끄럽게 한다면 우리도 여러 사람 같이 더 시끄럽게 하면 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자, 여기 뒤에 있는 나무 참 이쁘죠? 이게 지금 당산나무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해년마다 여기 1월 15일 날 여기서 보름 당산제를 진행을 합니다. 당산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 원주민 중심이 되어가지고 달집 태우기도 하고, 네, 해년마다 해오다가 작년하고 올해 못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나이는 약 300살 정도 됐습니다. 원래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홍암동에는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게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금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당은 또 금당 초등학교가 있고 금당 중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또 금당일까? 금당은 뭐일 것 같아요? 금당. 금이 많이 나는데 황금은 맞아요. 황금. 그러니까 금자가 쇠금으로 해석되고 황금금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금당이요. 당은 뭐죠? 그럼 당. 집이에요. 집. 그럼 금당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어떤 집을 금당이라고 그래요, 보통? 소남당. 황금이 있는 집. 옛날에 그 절이에요, 절. 황금불상. 아주 오랜 옛날에는 금당산에 절이 많았대요. 절이 많았고, 그래서 석가모니 본존부를 모시는 그 절집 대웅장, 그 금당인데 금당. 그래서 이쪽에 금당산, 금당초등학교, 금당중학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절은 다 사라졌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당산에 절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 마을 쪽이 아니라 넘어서 진월동, 여기 대광요고, 옥천사. 동성고, 옥천산가? 옥천사. 예, 금당산에는 지금 딱 절 하나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당산 자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씀드렸듯이 1991년 택지지구 개발 발표되고 그때 이제 아파트 조성되기 전에는 원주민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홍암동은 거의 차도 안 다니는, 곳곳에 서로 농사 짓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저기 봉선동도 그랬잖아요. 동아여고 이쪽에 막 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것처럼 이쪽 홍암동도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지금 도시화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90%입니다. 거의 사는 집으로 보면. 근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리 애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신안마을이 왜 신안마을이라고 그랬었죠? 샘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동, 뭐 101동인가 102동인가 저기도 샘자리였대요. 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샘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홍암동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12당산과 도둑 이야기가 있어요. 12당산과 도둑. 울리마을에도 당산나무 아시죠? 그 동부센 7회빌에서 SKB 쪽으로 이렇게 타고 돌면 거기 당산나무 터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 써져 있어요. 거기에 그 쌈지 텃밭 있고 그쪽이 옛날에 당산나무 자리락이라고 지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당산나무 있었던 자리인데 이쪽 인근에 12그루의 당산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산, 저희들도 당산이 있었어요. 또 사장이라고 됐거든요. 사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산 좀 온파하게 좀 동산 같은데 당산나무가 아름드리 당산나무 팽나무였어요. 저희 마을은. 근데 팽나무가 한 7, 8그루가 엄청 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우리 팔로 한 3사람, 4사람 이렇게 해야지 감쌀 수 있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여름이면 항상 그 당산나무 아래 시원해서 놀기 좋고 좀 비스듬해가지고 비료패도 들고 가가지고 타고 놀기 좋았는데 여름에는 저희들 차지가 안 됐어요. 항상 동네 어르신들이 시원한데 딱 제일 좋은 데 차지하고 저희들이 가서 놀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쫓아냈어요. 남자 어르신들은 당산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 어르신들은 우물터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마을이 좀 커가지고 우물이 4군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마을의 규모는 우물 개수가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물이 4개 있었다는 건 그 마을이 그만큼 컸다는 건데요. 큰 샘 같은 경우,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컸어요. 근데 여기도 샘이 많았고 당산이 곳곳에 12그루가 있었는데 당산나무들이 다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할아버지 당산나무, 할머니 당산나무, 아버지 당산나무, 어머니 당산나무 이렇게 다 있어요. 12그루가. 근데 안타깝게도 다 죽고 다 고사해서 죽거나 우연찮게 불나서 타서 죽고 지금 딱 한 그루 남아 있습니다. 이분. 우리 아시네. 아버님. 맞아요. 할아버지 당산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몇 년 전쯤에 고사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금 이 당산나무는 할머니 당산나무. 할머니 당산나무. 네. 300살 정도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쪽 마을에 신안 마을에 소도둑이 들었대요. 소를 훔치려고 옛날에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소를 훔치려고 와서 어느 집에 이제 들러서 밤에 다 잠자고 있을 때 황소를 훔쳐가지고 끌고 도망을 친 거예요. 살금살금. 근데 개들은 짖겠지만 소들은 잘 안 울잖아요. 도둑이 끌고 가도 그러니까 꿈벅꿈벅 따라갔겠죠. 가지고 밤에 몇 시간 동안 이제 소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한 새벽 4, 5시 동이 틀 무렵 어이구 이제 벗어났겠군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그러고 잠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막 갱이 들고 나 들고 삽 들고 소도둑 잡아라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 그때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한 발짝도 이 마을에서 못 벗어나고 밤새 몇 시간 동안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12당산나무를 중심으로 계속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그 소도둑이 못 도망가게 잡아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12그루니까 아주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12그루니까 가까이에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잡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매년 정월 돼버리면 여기서 당산제를 하고 달집을 태우면서 우리의 소원을 또 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기 이제 수업을 나오면 저희들이 소원지 쓰기를 해요. 여기가 당산나무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마을에 전해지냐면 저기 이제 금당산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요. 금당산에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당산의 주봉 이름이 뭐죠? 대표 봉우리 이름 옥녀봉이죠. 근데 저는 지금 실제적으로 깃대봉이 있고요, 황새봉이 있고 이쪽에가 옥녀봉이 있어요. 다 그렇게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표지판도 이쪽에가 옥녀봉이라고 해요. 깃대 세워져 있는 깃대봉이 옥녀봉이 아니고. 근데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 원주민 어르신이 목에 힘을 주면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으로 보면 옥녀봉이 주봉이잖아요. 그럼 어느 산이나 가장 높은 중심에 있는 그 봉우리가 주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 깃대봉이 옥녀봉이다 라고 원주민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주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가 옥녀봉이다라고 원주민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옥녀봉은 여기 304m 저기 깃발이 꽂아 있는 깃대봉. 참 안타까운 건 몇 해 전에 등산객들 낙상하는 거 막으려고 위험하니까 그 바위에다가 쇠말뚝을 전부 다 박았어요. 미친 짓을 해. 조심하면 되거든요 실은. 근데 거기 막걸리를 팔고 술 한잔하고 이제 위험하고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바위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다 안전하게 펜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금당산은 304m입니다. 주조장을 없애야죠. 지금 그 위에 막걸리 팔던 곳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세 분이 막걸리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네. 김덕령 장군과 옥녀봉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즈음 김덕령 장군이 저희 무등산 자락에 그 저기 충효마을 충장사. 충장사 있잖아요. 그 사당. 네. 그쪽 이제 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무등산에서 이제 그 무예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무예 훈련을 하다가 잠깐 앉아서 쉬고 이쪽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 금당산을 이제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물동이를 입고 가는 거예요. 어떤 처자지? 근데 그 다음날로 또 그 즈음에 오후에 한 3, 4시쯤에
또 앉아서 보니까 이 공원과 저쪽에 지금 금호 아파트 이따 가실 건데 그 옆에가 또 당산나무 공원이 있습니다. 예, 풍암동에는 공원이 참 많아요. 도로 건너면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또 풍암 호수공원, 거기는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하는데 또 공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여기서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매주 했어요. 매주 수요일날 밤에 저녁에. 그러니까 이곳은 저희에게는 저희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또 주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축제도 하고 나눔 장터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에요. 뭐 여기에서 이제 저기 현수가 보이는데 내일 여기서 힘내라 풍암마을 기후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거리두기 하면서 저 가운데에서 공연하고 주민들은 멀찍 저희들이 훌라후프를 띄엄띄엄 훌라후프를 놓을 거예요. 그럼 그 훌라후프 안에서 앉아가지고 멀리서 보는 방식으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그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 저희들이 힘내라 풍암마을 희망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 할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서 또 주민들이 풍도레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도 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뭐 요가나 댄스나 장구나 이런 것들 정도, 어르신들 정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마을이 인구 구성으로 보면 서구 18개 동 중에서 단일동으로는 가장 많은 동에 속합니다. 현재 저희 인구가 38,000명, 43,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모든 마을이 다 마찬가지죠. 금호동, 치평동, 동촌동 여기하고 더불어서 서구에서 가장 인구가 좀 많은 동에 속하는데 아직 풍암동은 꽤 젊은 동네예요.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네.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가 많습니다. 젊은 동네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기획을 합니다. 근데 좀 중장년층들이 마을에서 진짜 어울려서 함께 배우고 이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2년 전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게 평생학습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먼저 주민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뭘 배우고 싶으신지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도 선생님들도 다 마을에 사시는 분들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 선생님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년 전부터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겠잖아요. 모집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현재는 12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문화 건강 프로그램. 이 공원에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가실 데가 없으니까 정자에 군데군데 앉으셔서 어른들이 참 많은데 그 어른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3시부터 1시간 동안 아따 조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 그러니까 컬링, 동계 스포츠에서 유명했잖아요. 컬링을 좀 변형시킨 재미난 어른들이 힘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안 나왔는데 조선대학교 생활체육과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안 좋은데 테이핑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자원봉사로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마을 저희들 이름이 뭐냐면 모두의 학교예요. 모두의 학교. 주민 모두의 학교로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원래는 모두의 학교라고 붙였는데 이미 등록된 단체가 있어버린 거예요. 저희들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등록하려고 봤더니 이미 있어요. 모두의 학교가.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모두 사랑 애자를 붙여서 모두의 학교라고 바꿨습니다. 네. 네, 그 진행하고요. 이제 풍암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보시면 우리 앞에 지금 뭐가 보이죠? 이 앞에 이것들이 뭘 것 같아요? 고인돌? 고인돌이에요. 네, 고인돌이 여기도 있지만 당산나무 공원에도 몇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암동에 고인돌이 있다라는 건 적어도 고인돌을 만들었던 그 시대부터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역사책에 보면은 선사시대를 들여다보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죠. 부족장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럼 적어도 청동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는 터를 잡고 살았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고인돌이 풍암마을에 있었던 고인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금호지구 이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지에 있던 고인돌을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고인돌도 있었고 금호지구의 고인돌까지 모아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해놓은 거고, 실제로 풍암동은 그 1991년에 여기 아파트 택지지구 조성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야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터 닦고 아파트를 조성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된 게 1단계 마무리가 된 게 1999년이에요. 딱 22년 전. 그러면서 그 즈음에 다 입주를 하죠. 현대사만, 주음모아, 우미 아파트.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 지나면서 저 위에 그 뭐 중흥 3차, 대주 3차 이런 아파트들 들어오고, 가장 최근에는 일지구에서는 한국 아델리움 그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건설된 건 2000년대 후반에 2010년 좀 이전,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가 동부센트럴빌이 몇 년도에 입주하셨죠? 2002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일지구 입주하고 바로 입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풍암동이 이제 거의 1지구, 2지구가 모양을 갖췄습니다. 근데 1지구, 2지구가 풍암동이긴 하나 여느 동은 5,000명밖에 안 되는 동도 있거든요. 저기 지산 2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1동, 2동이 분동이 돼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지금 1지구가 한 22,000명, 2지구가 16,000명, 15,000에서 16,000명 이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 2지구가 거의 다 입주를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주 2지구에서도 대주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다가 들어온 아파트들이고, 원래 이제 여기가 그 1995년까지는 서구가 아니었어요. 광산구 서창동이었습니다. 광산구에 들어가 있었는데 1995년에 서구 풍암동으로 이제 광산구 풍암동에 서창동에서 서구 풍암동으로 나눠집니다. 서구. 근데 행정동은 서창동이었는데 여전히. 네네. 그리고 이제 95년에 서구가 되고 이 지역이,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서창동에서 완전히 또 서창동하고 금호풍암동이 분류가 됩니다. 금호풍암동 2001년. 그때까지는 아직 입주가 다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인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로부터 2년 후 2003년에 서구 금호동하고 풍암동이 분동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금호 풍암동이 어마어마한 면적이었겠죠. 됐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저희들 마을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를 해요. 왜 풍암동이냐, 왜 신암동이고 왜 울리마을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풍암동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그 풍자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바람풍 정도는 압니다. 바람이 많아서 바람풍이에요. 근데 단풍 풍자입니다.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다워서 단풍풍의 바위암, 금당산에 바위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암이고, 또 그러면서 옛날에는 여기가 그 원주민, 아파트 조성되기 전에는 마을이 3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이쪽에가 2개, 울리마을 하나. 그래서 그럼 신암마을은 왜 신암일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건 설이에요, 설. 명확하게 왜 신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도 원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옛날에 이쪽 인근에 샘이 많았답니다. 샘, 곳곳에 샘이 많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말고 우리 교수님도 샘을 뭐라고 하시죠? 시암이라고 그러죠. 시암. 그래가지고 신암이 됐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신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살고 계시는 울리마을은? 울리사가 있는데 왜 울리사이고 또 울리마을일까? 그 마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마을이 얼마나 이쁜지를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시잖아요. 이 지구에서도 거기 덕진서원 뒤로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세요. 아파트 쪽 말고 이쪽 그 쌈목부터 시작해가서 이쪽 그 원룸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호수까지 딱 이렇게 어울러져 가지고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봐도 거기에 좀
한계나 구름낀 날 보면 진짜.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저희들은 몰라요. 아이들한테 우리 마을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마을 아니고 알프스 같은데요 라고 해요. 이쪽에 금호나 아델리움에서 금당산 자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말고 원룸들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에 봄에 벚꽃 피고 개나리 폈을 때 찍거나 금당산에 눈 쌓여 있을 때 딱 찍어 놓잖아요. 딱 알프스 느낌 나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거기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아름다운지. 울리마을은 그 마을이 엄팍하게 금당산이 에워싸고 금당산을 끼고 구름이 딱 품고 있는 듯한 마을. 그래서 울리마을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까 이제 교수님 울리사 말씀하셨는데, 울리사는 이제 사당이었죠. 사당. 이쪽에 이제 그 우리 마을을 딱 이렇게 나누고 있는 도로, 큰 도로가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도로 이름이 회제로입니다. 회제로. 회제로는 그 회제 박광옥 선생님의 호예요. 호를 따서 회제로라고 하는데, 박광옥 선생님은 원래 음성박씨예요. 저기 울리마을의 조상이에요. 과거에 충청도에서 음성박씨, 그러니까 회제 박광옥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울리마을에 최초로 터를 잡은 거예요. 그쪽 인근에. 그 풍암마을 이 동네는 500년 전쯤 그 비슷한 시기에 김영김 씨들이 와가지고 터를 잡고. 네네네. 김영김 씨 많아요. 의외로. 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 회제 박광옥 선생님이 임진왜란 즈음의 인물이거든요. 무민이면서 그 당시에 호남의 3대 부호였대요. 재산이 엄청 많았던, 임진왜란 때 사제를 출연해가지고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출연해가지고 군 자금으로 권율 장군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울병들을 모아가지고 권율 장군의 별로 이렇게 벌어주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그 즈음에 박광호 선생님이 이미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제를 덜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매월동에 있는 전평제, 매월 호수라고도 하고 전평호수라고도 하고 전평제라고도 하죠. 거기 옛날에는 계산방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계산방죽. 그 옆에가 계산마을. 회산마을 옛날에 계산마을이라고 했는데, 계산방죽 거기도 당시에 박광옥 선생님이 그 가물에 농민들을 위해서 그 농수, 그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그 계산방죽을 사제를 들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팠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쪽 살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 마을에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박광옥 선생님의 어떤 그 흔적들이 이 인근에 쭉 녹아나 있습니다. 회제로는 광주의 수많은 도로 중에서 가장 긴 도로입니다. 저기 백운 노타리부터 시작해서 매월 저기 농수산물 공판장, 저기 포충사 있는 대촌, 거기까지 이어지는 15km 정도 됩니다. 가장 긴 도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울리사는 그 회제 박광옥 선생님의 사당이에요. 영정을 모신. 거기에 유고집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성박씨 문중에서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중들의 사무실이 서구문화센터 그 사거리, 큰 사거리, 그 회제 빌딩이 있어요. 회제회관. 거기에 문중 사무실입니다. 그 문중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꽤 많아요. 여전히. 가지고 장학금으로 엄청 많이 주고. 근데 아쉬운 게 우리 아이들 청년 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서 장학금을 주면 더 멋질 텐데, 자기 문중에 애들한테 장학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으니까 그 음성박씨들은 거의 대학교 가면은 장학금 등록금 한 번씩 다 내준다고. 그래서 현재는 다행히 울리사가 3년 전에 그 벽진 서원으로 다시 복원됐습니다. 과거에 사획서원,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사한 서원이었는데 흥선대원군 때 전국에 48개만 남겨놓고 서원이 다 철폐되거든요. 그렇게 됐다가 3년 전에 다시 원래 이름을 되찾았어요. 벽진 서원으로. 근데 평소에는 잠겨 있습니다. 근데 문중 사무실로 연락하면은 언제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암동의 이제 약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중 사무실 전화번호 여기까지 좀 남겨주세요. 그 지난번에 가장 빠른 교수님, 제가 그 지난번에 함께 계속 그 박혜진 교수님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딱 말을 해보라는 게. 아, 요 방송 들은 사람이 찾더라고. 그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제가 문중사무실 전화번호를 모르겠고 그건 검색하면 금방 뜹니다. 네. 알고 이제 가장 빠른 거 지금 거기 교육부장 역할을 하고 계신 박희진 교수님하고 통화하면 금방 가장 빠릅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옮겨볼 건데요. 좀 춥죠? 괜찮아요. 네, 이곳이. 네, 그러죠. 네네, 뭐 있어요. 네, 배치 큰 거를 바꿔야 했다는데. 이게 이제 난방 수내나 고창에 있는 다리 세워가지고 올라오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원래는 이 지역에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보기 어렵고 강화도 정도 가야지 그 포인트이. 네, 아. 난방식도 두 종류더라고요. 이렇게 개형도를 받쳐서 하는 것이 삭자식이 있고 이거 없이 그냥 평평한 돌만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안 보였는지 세계적으로 거섭 분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되고 땅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면 이걸 세워줍니다. 테니스장 같이 한번 테니스장 했잖아요. 그 테니스장 지금 테니스 동호회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저기 테니스 동호회원들한테 이렇게 제 테니스장을 지금 사용하게끔 해준 거예요. 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암동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근에 아는 사람들끼리 막 화정동, 금호동 이런 데서 다 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은 포함동에서 목을 걸고 해야겠구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도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니까 땅만 있으면. 네. 그래서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사람들 구청장 그거 할래 안 할래 갖고 홍암동 표를 어떻게 할까? 제가 놀고 있을 그때 당시에 그 우선순위는 재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닌 상태에서 홍암동에 보다 다른 동해가 더 시급한 게 있다. 뭐 이런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선순위는 항상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년 문화진흥법에 보면 어쨌든 각 그 인면동에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예요. 만들어야 한다. 근데 만나서는 뭐죠? 저희들이 중앙정치를 만나보면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만났으니까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또 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기 이제 수업을 나오면 저희들이 소원지 쓰기를 해요. 여기가 당산나무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마을에 전해지냐면 저기 이제 금당산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요. 금당산에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당산의 주봉 이름이 뭐죠? 대표 봉우리 이름 옥녀봉이죠. 근데 저는 지금 실제적으로 깃대봉이 있고요, 황새봉이 있고 이쪽에가 옥녀봉이 있어요. 다 그렇게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표지판도 이쪽에가 옥녀봉이라고 해요. 깃대 세워져 있는 깃대봉이 옥녀봉이 아니고. 근데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 원주민이 목에 힘을 주면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으로 보면 옥녀봉이 주봉이잖아요. 그럼 어느 산이나 가장 높은 중심에 있는 그 봉우리가 주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 깃대봉이 옥녀봉이다 라고 원주민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주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가 옥녀봉이다라고 원주민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옥녀봉은 여기 304m 저기 깃대가 깃발이 꽂아져 있는 깃대봉. 참 안타까운 건 몇 해 전에 등산객들 낙상하는 거 막으려고 위험하니까 그 바위에다가 쇠말뚝을 전부 다 박았어요. 미친 짓을 해. 그래갖고 끈이 조심하면 되거든요 실은. 근데 거기 막걸리를 팔고 술 한잔하고 이제 위험하고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바위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다 안전하게 펜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금당산은 304m입니다. 주조장을 없애야죠. 지금은 그 위에 막걸리 팔던 곳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세 분이 막걸리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네. 김덕령 장군과 옥녀봉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즈음 김덕령 장군이 이제 무등산 자락에 그 저기 충효마을 충장사 있잖아요. 그 사당 그쪽 이제 그래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무등산에서 이제 그 무예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무예 훈련을 하다가 잠깐 앉아서 쉬고 이쪽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 금당산을 이제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처자지?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즈음에 오후에 한 서너 시쯤에 또 앉아서 보니까 또 그 처자가 또 물동이를 이고 가요. 근데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저 처자는 어떤 처자길래 매일 저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느냐 했더니 아마 그 아랫마을 신안마을에 옥녀라는 어여쁜 아리따운 처자가 사는데 그 옥녀가 지금 절에 물 길르러 지금 항아리를 이고 가는 걸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덕령 장군은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흰 말을 타고 한 번에 훌쩍 뛰어넘어서 무등산에서 우리 여기 금당산 정상에 훌쩍 뛰어넘어서 당도합니다. 그래서 저기 금당산 꼭대기 가면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말굿바위가 있어요. 말굿바위. 거기에 말 발자국 그 태죽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굿바위가 너무하네요. 청여동에 뭐, 저거 안 보인디. 개연성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한 뒤쪽에 근데 이제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설화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힘이 너무 세고 또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등산 자락에도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옥녀의 그 항아리 양동이를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내렸는데 힘이 어찌나 셌던지 바위에 지금 딱 하면 물동이 그 항아리 동그랗게 자국이 있습니다. 깨져 묶었네. 세물성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물동이 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면 어저께 봤다는 그 옥녀는 무등산에서 봤을 때 옥녀봉에서 길러가는 아가씨가 보인 거예요? 네. 뭔가 너무 그 저쪽에 김덕령 장군은 힘만 셌을 뿐만 아니라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시네요. 그 말을 타면 네. 그냥 한 다름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산 너머에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건 설화들은 뭐 개연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기왕 그쪽 나왔으니까 이동경은 풍암정 있잖아요. 네네. 정자. 네. 그 광주 풍암정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저기 그 무등산 자락에도 있죠. 그 도자기. 네. 김덕령 장군의 형 김덕보. 아. 그 김덕보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게 풍암정이에요. 네네네. 그 김덕령 나와서 이야기 그쪽에 이제 네. 청여동에 있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할 때만 해도 무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물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물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 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병원 많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옥녀와 매일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고 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김덕령 장군이 의병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옥녀와 그 다음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옥녀 입장에서 보면 또 애절하고 슬픈 사랑이기도 하죠. 그런- 어머니가 과부되어 버렸거든요. 결혼을 안 했으니 과부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옥녀봉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택지 조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금당산에 물이 많았대요. 여기 뒤로 올라가면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뒤에 그 골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물통골이라고 했대요. 물통골.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여름에도 물이 얼마나 차가운 물이 많았냐면 인근의 백운동 심지어는 봉선동까지. 근데 봉선동 백운동 사시는 분들 한 60대 70대 분들 알더라고요. 나 그때 풍암동에 물 맞으러 갔어. 그러니까 아파트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동네에서 여기 물 맞으러 왔다요. 피부병에 좋고. 폭포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 물이 그렇게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막 그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에도 여기 와서 물을 맞으면 나아버린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물을 맞으러 왔대요. 그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파트 조성되기 전까지.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왜 물이 말라버렸을까?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겠잖아요. 지하수를 파버리면 그러니까요. 지하수에 뭔가 그 흐름이 막혀버렸거나 다 뽑아버리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도 없을 뿐더러 거기를 갖다가 또 골을 시멘트로 다 또 바닥을 발라놨어요. 네,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전설을 이야기하자면, 전설이라기보다는 뭐 유래를 이야기하자면 이쪽에서 쭉 타고 가면 저쪽에 온강대학교 한방병원 있죠. 백운동에서 우리 동네로 올라오는 좀 고개 깔끔하기잖아요. 거기가 고개예요, 고개. 그 노인 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고개.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마치 이제 평평한 분지처럼 널찍한 마당이 펼쳐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늙은 마당, 그러니까 넓은 마당, 그러니까 너른 마당이라고 하죠. 너른 마당, 넓은 너른 마당. 그래서 이런 유래들이 곳곳에 풍암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마을에서 이런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또 마을에서 뭔가 생기가 돌고 북적북적 하려면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결국 사람들은 길 위에서 만나잖아요. 길이 살아야 된다. 골목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풍암 마을 곳곳에 길이었어요. 이 길을 이야기가 있는 길을 살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이야기를 찾았고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저희들은 아마추어였고 프로가 계시더라고요. 프로가 이미 그런 공부들을 엄청 많이 하고 저희보다 자료를 훨씬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 관심 있는 분들과 이미 길을 걷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풍두레와 함께 그분과 2년 전부터 만나서 자료들을 다시 차곡차곡 만들고 지금 책자로 만들려고 책자 초안을 지금 100 몇십 쪽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쯤 그게 출판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배중건 선생님. 그래서 풍암동을 1코스부터 8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걸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코스부터 8코스까지 계속 걸었고 아마 11월 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아마 올해 마지막 걸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기 월드컵 경기장이나 생활체육공원 이쪽까지 해가지고 호수랑 해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총 8코스. 그래서 그것을 매일 걸었고 저희들은 이제 또 거기에 더하기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좀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자전거 탐방단, 뭐 자전거를 타면서 길을 같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지금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코스는 네. 몇 킬로미터나 되나요? 전체 해가지고 한 40km까지는 안 될 거예요. 10몇 킬로였던가? 근데 이제 한번 걸을 때 저희가 금방 걸어버릴 수 있는데 실은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하니까 2시간 해봐야 많이 걷지는 않아요. 저기 호수도 풍암호수도 자연호수는 아니에요. 뭐 저수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수지는 다 저수지는 없죠. 근데 이것도 아주 근자에 만들어진 저수지.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끝나고 1950년대에 인근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저수지입니다. 예전에 구소라고 했는데 구소는 어디입니까? 구소. 이 인근에 구소가 있었대요? 구소 마을 구소. 구소 마을은 저희 쪽 구소라는 지명 없었나요? 구소라는 마을은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옛날 33번 종점. 그러니까 남쪽 그쪽이 남구 쪽인 거예요? 구소 마을은? 예. 네. 주월동 사람들은 구소를 옛날 여기 저수지 쪽을 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가는 길이라고 했겠지. 사파에서 저기 강산으로 넘어가는 게 구소 그럼 여기서 더 가야겠네요. 한참 대천 넘어가나요? 대천을 넘어가야지. 그치? 대천 남편 그 언저리. 동방이야. 동명 이지명인 것 같아요. 그 이지구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아까 그 해제 박광옥 선생님 이야기나 네. 아니면은 거기 최씨 부부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 또 쌈짓떡반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그 저 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쌈짓꽃밥 저희들 풍두레가 나서가지고 그때 그 쓰레기장을 그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랑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건 여기 맞은편 이제 풍암호수를 비롯한 우리 도시농부들 농사짓고 있는 호미농장 농사장님 다 인근 일대 집봉터널 유니버시아드 양궁장 과거에 101초 지금 성진초요 그쪽까지 다 해가지고 서구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이쪽 다 해가지고 중앙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에 25개의 도시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중앙공원이고 100만 평 정도에 가까워요. 근데 이건 전국에서도 도시 안에 있는 공원으로는 가장 큰 축에 속해요. 탑 아마 5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해서 일몰제가 끝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면서 이제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거죠. 비리도 많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지 일지구 사업자 선정했다가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죠. 예, 호반하고. 일지구는 지금 두 개의 지구예요. 여기 집봉터널 옆에 그 장애인 체육 뭐 있고 거기 거기 뭐 하고 집봉터널에서 있는데요 지금? 예 그쪽에 뭐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단지 아직 뭐 이렇게 아, 털을 그래요? 닦는 거 아직까지는 어. 그러진 않는데요. 집봉터널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이쪽 그 온강대 병원으로 나가는 길 있죠. 거기 가다 보면 그 산자락 거기입니다.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거기에다 거기가 아파트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일지구가 2개로 나눠지는데 이 월드컵 경기장 그 저쪽 그 대각선으로 거기 보면은 화정동, 예. 염주동 거기 월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월광교회에서 저쪽 밑으로 라인동산 아파트 그쪽으로 하면 그쪽도 산 그쪽으로가 일지구가 2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가 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금 화정동은 배려버렸습니다. 포스코 들어오고 그 고층 아파트들 예. 그리고 이지구가 어디냐면 저쪽에 이지구 맞은편 마제우체국 뒤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 밭 있죠 밭 뒤에 그쪽에가 이지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싸웠어요 실은 아이고야. 만나가지고 네. 그 어떻게든지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해 보려고 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30% 개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10% 미만으로 싸워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업자들이 10%만 건설하더라도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또 고도 싸움을 했거든요. 그 고층 아파트 못 들어오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평수를 넓혀가지고 고급 아파트로 들어오고 그쪽 미디어센터 뒤편에는 아주 비싼 아파트로. 얼른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좀 없어져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대장동, 건 LCT, 화정동 다 없어져야 돼.
중요한 건 아파트가 그 세 군데 들어온 것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지금 현재 이용섭 시장에만 탓할 수 없는 게요. 그 전에 윤장현, 그 밑에 그 앞에 누구, 그 앞에 누구, 그 앞에 누구 시장 5명이에요. 그러니까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유지가 78%입니다. 이 중앙공원 안에 사유지가. 근데 78%요? 예, 박정희 정권 때 지정을 했거든요.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 소유주들이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우리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세금도 걷어가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나와서 저도 이제 갑자기 목에 힘들어가면서 실은 저희 풍주리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또 서명 받고 청소년들 또 의견 받고 캠프하고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정적인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부지의 문제 요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자초되고 그랬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떤 사람이 그 책상에 가서 시끄럽게 한다면 우리도 여러 사람과 더 시끄럽게 하면 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자, 여기 뒤에 있는 나무 참 이쁘죠? 이게 지금 당산나무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해년마다 여기 1월 15일 날 여기서 보름 당산제를 진행을 합니다. 당산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 원주민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달집 태우기도 하고, 네, 해년마다 해오다가 작년하고 올해 못 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나이는 약 300살 정도 됐습니다. 원래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풍암동에는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게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금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당은 또 금당 초등학교가 있고 금당 중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또 금당일까? 금당은 뭐일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나는데? 금이 많이 나는데 황금은 맞아요. 황금. 그러니까 금자가 쇠금으로 해석되고 황금금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금당이요. 당은 뭐죠? 그럼 당? 집? 집이에요. 집. 그럼 금당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어떤 집을 금당이라고 그래요? 보통. 임금문지? 황금이 있는 집. 옛날에 그 절이에요. 절. 황금 불상. 아주 오랜 옛날에는 금당산에 절이 많았대요. 절이 많았고 그래서 석가모니 본존부를 모시는 그 절집 대웅전 그 금당인데 금당. 그래서 이쪽에 금당산, 금당초등학교, 금당중학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절은 다 사라졌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당산에 절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 마을 쪽이 아니라 넘어서 진월동, 거기 대광요고, 동성고, 옥천산가? 옥천산. 금당산에는 지금 딱 절 하나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당산 자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씀드렸듯이 1991년 택지지구 개발 발표되고 그때 이제 아파트 조성되기 전에는 원주민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풍암동은 거의 차도 안 다니는 곳곳에 서로 농사 짓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저기 봉선동도 그랬잖아요. 동아여고 이쪽에 막 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것처럼 이쪽 풍암동도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지금 도시화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90%입니다. 거의 그 사는 집으로 보면. 근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리 애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신암마을이 왜 신암마을이라고 그랬었죠? 샘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동 그 뭐 101동인가 102동인가 저기도 샘자리였대요. 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샘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풍암동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12당산과 도둑 이야기가 있어요. 12당산과 도둑. 울리마을에도 당산나무 아시죠? 그 동부 센치네빌에서 SKB 쪽으로 이렇게 타고 돌면 거기 당산나무 터 있습니다. 뭐 울리 마을 이렇게 붙어있는 뭐 있어요. 그 써져 있어요. 거기에 그 쌈지 텃밭 있고 그쪽이 옛날에 당산나무 자리락이라고 지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당산나무 있었던 자리인데 이쪽 인근에
12그루의 당산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산, 저희들도 당산이 있었어요. 또 사장이라고 됐거든요. 사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산 좀 움팍하게 좀 동산 같은데 당산나무가 아름드리 당산나무 팽나무였어요. 저희 마을은. 근데 팽나무가 한 7, 8그루가 엄청 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우리 팔로 한 3사람, 4사람 이렇게 해야지 감쌌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여름이면 항상 그 당산나무 아래 시원해서 놀기 좋고 좀 비스듬해가지고 비료패도 들고 가가지고 타고 놀기 좋았는데 여름에는 저희들 차지가 안 됐어요. 항상 동네 어르신들이 시원한데 딱 제일 좋은 데 차지하고 저희들이 가서 놀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쫓아냈어요. 남자 어르신들은 당산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 어르신들은 우물터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마을이 좀 커가지고 우물이 4군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마을의 규모는 우물 개수가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물이 4개 있었다는 건 그 마을이 그만큼 컸다는 건데요. 큰샘 같은 경우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컸어요. 근데 여기도 샘이 많았고 당산이 곳곳에 12그루가 있었는데 당산나무들이 다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할아버지 당산나무, 할머니 당산나무, 아버지 당산나무, 어머니 당산나무 이렇게 다 있어요. 12그루가. 근데 안타깝게도 다 죽고 다 고사해서 죽거나 우연찮게 불나서 타서 죽고 지금 딱 한 그루 남아있습니다. 이분. 우리 아시네. 아버님. 맞아요. 할아버지 당산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몇 년 전쯤에 고사해요. 병들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이 당산나무는 할머니 당산나무. 할머니 당산나무. 네. 300살 정도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쪽 마을에 신안 마을에 소도둑이 들었대요. 소를 훔치려고 옛날에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소를 훔치려고 와서 어느 집에 이제 들러서 밤에 다 잠자고 있을 때 황소를 훔쳐가지고 끌고 도망을 친 거예요. 살금살금. 근데 개들은 짖겠지만 소들은 잘 안 울잖아요. 도둑이 끌고 가도 그냥 꿈벅꿈벅 따라갔겠죠. 가지고 밤에 몇 시간 동안 이제 소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한 새벽 4, 5시 동이 틀 무렵 어이구 이제 벗어났겠군,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그러고 잠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막 갱이 들고 낯들고 삽들고 소도둑 잡아라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주민들이. 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 그때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한 발짝도 이 마을에서 못 벗어나고 밤새 몇 시간 동안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12당산나무를 중심으로 계속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그 소도둑이 못 도망가게 잡아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12그루니까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12그루니까 가까이에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잡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저희가 모으는 게 있습니다.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래서 집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낮에 모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방향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등은 오래 켜지고 전력을 많이 저축을 했으면 어떤 등은 바로 꺼지고 그러죠. 그러면은 강화철에는 그것을 못켤 수는 거의 못 켜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이제 밤에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적당히 안 되네. 네. 그러면 맨날 안개 끼는 영국은 그러면 해안간이 거기는 불리하죠. 네. 그럼 목에다가 그렇죠. 저희가 여기는 그 8월 말쯤에 개소를 했어요. 예. 지금 아까 그 공원에 가시느라고 지금 불만 켜놓고 주민들 모여가지고 에너지 전환 마을 디자인 워크숍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획서 비전세로 수립하는 워크숍이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마을 모여가지고 작업했던 내용들을 형형색색 이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뻐서 오늘 여기다 갖다가 옮겨서 붙여놓은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것은 태양광을 피우는 자전거예요. 이거 페달을 돌려가지고 불빛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학습용이지.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최고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자전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은 그런 거죠. 태양광도 하나고, 어쨌든 태양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가장 또 우리 인간이 무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인데, 풍력은 제약 조건들이 많잖아요. 예. 또 인근 주변에 막 소리부터 시작해가서 막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패널을 설치하면, 아파트에다 설치하면 뭐 반사, 빛 반사되는 거나 뭐 전자파나 뭐 전기파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태양광은 가장 인간의 삶에 영향을 적게 끼치는, 반사도 조금 있습니다. 유리기 때문에 그 모듈이. 아이고, 반짝반짝. 선생님 한 번만 더. 요거요? 예. 꺼졌을 때하고 켜졌을 때가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근데 박 선생님 그거 아시죠? 옛날에 자전거는 그 밤에 후레쉬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뒤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있었어. 네, 맞습니다. 타고 가면 이제 타고 불빛이- 가면 저절로 켜져. 이거 요놈이 지가 발전해 갖고. 그 평소에는 낮에는 띄워놓고 밤에만 이렇게 붙여놓거든.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솔라 오븐이라 그래가지고 그 태양 그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조리라기보다 무슨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실은. 또 뭐 계란을 굽는다거나 고구마를 굽는다거나. 그런데 아주 뜨거운 여름날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일조량이 조금 이제 적고 빛이 이렇게 약할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걸로 뭐 계란을 굽는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이건 학습용으로 이제 비치해 놓은 거예요. 여름날은 그게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얇은 뭔가를 살짝 익혀서 이제 한다거나, 이런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학습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메뚜기도, 이게 메뚜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같이 안 생겼는데. 요걸 갖다 이제 바깥에 태양 들어오는 데다가 나누면 요건 이제 태양광 모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력을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얘가 막 움직입니다. 애들 장난감 형태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체험학습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를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씩 주면서 이게 조립품, 아이들 스스로 조립해보게끔. 메뚜기. 그 다음에 태양광 뭐 바람개비도 있습니다. 바람개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에 지별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집적시켜서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죠. 이건 다 학습용들. 실은 어찌 보면 플라스틱이고 하니까 이것은 또 환경으로 보면 이건 또 이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학습용으로 저희. 하나 손에 보고 100개를 얻으면은 이제 남는다는 말이거든.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아까 사모님 말씀드렸던 거 절전용 그거는 멀티탭. 한 개. 저것보다 하나씩 이게 탭이 있는 게 그것이 더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에너지 원 한번 추론해 보세요. 이것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전력을. 전기를 써갖고 에너지를 생산하나요? 수력입니다, 수력. 아 수력. 요걸 아 수력이에요. 네, 물이 흐르는 계곡 같은 데다 이렇게 놔놓으면 이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지고 몰래방아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저희는 아이들하고 이걸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물통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그렇죠. 물통골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제대로. 예, 물이 흐르는데, 아니면 이제 물이 조금 빠르게 흐르는 강물 같은 데다가 이걸 넣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안 되면 정 안 되면 수도꼭지 호스로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광주천 계속 흐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을 아이들. 광주천 정도 흐른 거 갖고 될까 이것이? 저런 불도 뭐라 그러던데. 예, 이것도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모듈이 아 그것도 태양광이에요? 네. 아 지별판이구나. 네네네. 조명이죠? 네, 조명이에요. LED 조명. 네네. 요렇게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밤에. 이쁘죠? 그러니까 바깥에 야외용이네요. 그쵸. 이제 어쨌든 햇볕이 있을 때 밖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밤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풍암동에는 이런 에너지 전환 센터가 있다 그거죠. 네네. 우리 마을은 좋은 동네라고요.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부를 지금 뭐 태양광만 한 게 아니고 그 도시농부들이 그 생산하는 것들도 여기에서 조금 판매를 해보는 열린 장터를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석. 근데 민주당은 없구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환마을 네트워크예요.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가 16개 단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물론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그냥 내일처럼 나서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트워크를 만들면 거기에서 서너 개 단체들은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청년 지원하는 이렇게.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막 여기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이런 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포항도 엄청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요새 딴 데도 뭐 비슷한 게 생기는 거 있긴 아니야? 있는데. 구마다 하나씩 뭐를 했다 그러고. 그래도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데는 포항마을. 풍암이 돌아보면 마을을 바꿨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마을을 변화시켰냐?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지키고 변화시키고. 근데 이제 외부에 알려지고 광주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그럼 저희 풍두레, 예. 풍암 마을, 이제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서구에서는 저희, 그 다음에 금호, 일동, 그 다음에 이제 북구로 가면 좀 더 많죠. 문산마을, 일곡, 용봉, 양산, 예, 이렇게 있고, 광산구에도 뭐 수암, 몇 군데 이제 꼽을 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스스로는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건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는 스스로 계속 성찰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거기에서 너무 그게 자들은 꼭 바꾸는 것만 명사가 아니고 예. 좋은 걸 지키는 것도 아까 무슨 30%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막 투쟁을 해가고 10% 미만으로 지켜냈다는 거 그게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새로 바꿔졌다 이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그대로 지켰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존재가 만약에 없었다면 80%예요. 이건 토건족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네.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겁이라도 먹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이전이가 돼갖고 공공개발 아니면 못 오게. 그러니까요. 일단 완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채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에 오시면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포함은 비전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학생이 열심히. 네, 아까 이제 그 공원에서 아니 짐을 좀 붙여드릴까요? 붙여드릴까요? 내일 저희는 또 기후 콘서트 한다고 이런 거 막 또 준비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게요. 내일 그 콘서트 2시부터 몇 시에요? 2시부터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여기 막 애들 노래도 오고 뭐도 오고 나요. 애들 노래는 없고요. 그냥 공연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기후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짐 많아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이거 써주셔야 되는데.